며느리 수지는 완벽했습니다. 68세의 시어머니 박정자는 그녀에게 의심 없이 전 재산과 인생 전체의 믿음을 맡겼습니다. 20억 원이 든 통장이 영원이 되었을 때 정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앗아갔다는 것을. 갑작스러운 장기 여행을 간다는 명분으로 며느리가 잠적하자 정자 여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충격은 곧 분노가 되고 68세 시어머니는 냉정한 리더로 변했습니다. 최고 변호사와 탐정을 고용해 횡령과 외도 증거를 쥔 할머니, 해외 도주했던 며느리가 한국으로 비참히 송환됩니다. 20억과 권위를 되찾고 아들과 손주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돌려준 시어머니의 완벽하고 통쾌한 역습. 지금부터 실화 사연으로 만든 그 최후의 대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세상의 소음은 잠시나마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고요한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65평형 넓은 거실엔 고급 가구들이 품위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한강과 남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최수진이 정성스럽게 내온 차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결과 괜찮으셨죠? 42세의 수진은 단정한 옷차림에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이시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은 정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정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정자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호도 정말 복받은 거야. 너 같은 현명한 아내 만나서.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니까요. 수진은 8년 전 정자의 아들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수진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껏 챙길 만큼요. 명절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즉시 병원 예약을 잡아드렸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약을 사다 드리고 식단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자를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착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정자는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남편을 12년 전에 심장마비로 여의고 홀로 살던 정자에게 수진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바빴고 손자 준서는 중학교 2학년으로 사춘기였습니다. 수진만이 정자 곁을 늘 지켜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실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 유학 자금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같이 가주면 든든하지.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갈게요. 두 사람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정자는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잔액이. 은행원이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7만 3천 원입니다.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5억 원이 넘게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은행원이 다시 조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근 7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인출되었습니다.
은행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정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역을 보니 지난 7개월간 조금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 인출 내역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인출되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요. 정자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인출되었다니. 정자는 옆에 앉은 수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연금 통장도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20억 원이 넘는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정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착오겠지. 정자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거야. 하지만 은행원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정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정자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따뜻함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착각일 거야.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0억이 사라졌다.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지. 그때 정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터넷 뱅킹. 정자는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자의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1년 전쯤이었습니다. 수진이 정자에게 인터넷 뱅킹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들 인터넷 뱅킹 쓰세요. 편하거든요. 수진이 친절하게 설명하며 등록을 도와줬습니다. 정자는 수진을 믿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수진이 필요할 때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아. 정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정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거의 다 사라졌더구나. 정자는 수진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방 앞을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어디 가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약속이 잡혔어요. 일주일 정도 다녀올게요. 수진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수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잘 다녀올게, 어머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우기 올라온 듯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자는 아들 민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자는 은행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지점장을 만나 상세한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지점장은 60대 초반의 신중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박 여사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지점장이 두꺼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정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시기는 8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총 22억 3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모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받는 계좌는 정자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 확인할 수 있나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조회했습니다. 최수진 명의입니다. 정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8개월 동안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지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전에 최수진 씨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위스 은행입니다. 정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해외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점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 여사님의 개인연금도 7개월 전에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정자는 기억했습니다. 7개월 전 수진이 연금 해지를 권유했습니다. 어머님,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잖아요.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수진은 자료까지 준비해서 설득했습니다. 정자는 수진의 말을 믿고 연금을 해지했습니다. 12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도 수진의 계좌로 들어갔고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정자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8년 동안 딸처럼 아꼈는데 정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수진이가 어디 있니? 수진이요, 여행 갔잖아요, 친구들이랑.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니? 제주도라고 했는데요, 왜요?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도 속은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자는 은행 거래 내역을 민호 앞에 펼쳤습니다. 내 와이프가 엄마 돈 20억을 가지고 도망갔다.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봐라. 정자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는 수진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친구들 연락처 알아? 정자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라요. 수진은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수진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해, 엄마가 해결할게.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정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수진을 찾아내고 돈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정자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변호사 고용, 둘째 사설 탐정 고용, 셋째 경찰 신고, 넷째 수진의 행적 추적, 다섯째 법적 대응. 정자의 눈빛은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은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백한 횡령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 간 횡령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0억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그게 뭔가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찾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로 돈을 보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사설 탐정입니다. 이 분야에선 전설이죠. 정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정훈 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정자는 이정훈 탐정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20년간 경찰 특수부에서 일하다 탐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탐정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일주일이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탐정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의 여권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사흘 전 인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목적지는 홍콩이었습니다. 이 탐정은 홍콩 현지 협력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의 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홍콩에서 하루 머물고 스위스로 재출국했습니다. 스위스. 정자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탐정은 수진의 SNS 계정도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해킹으로 접근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1년 전부터 한 남자와 자주 만났습니다. 사진엔 수진이 낯선 남자와 밀착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정자가 물었습니다. 이 탐정이 남자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이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직업은 투자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기꾼입니다. 전과 사범이고요. 정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지는 이 남자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진 씨는 8개월 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이 탐정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고요. 정자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돈을 빼돌리고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 노릇은 연기였습니다. 정자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정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었습니다. 형사는 50대 초반의 경험 많은 인상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주자는 송환이 관건입니다. 인터폴 요청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20억이면 중범죄니까요. 형사는 즉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위치 파악했습니다. 이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네바에 있습니다. 강민석 씨와 함께요. 정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스위스로 가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송환이 빠릅니다. 정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혼자 해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민호가 말렸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안 돼.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정자는 김 변호사 이 탐정과 함께 스위스로 출국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지 변호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 변호사는 60대의 노련한 스위스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통역했습니다. 스위스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한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인터폴 요청서가 도착했고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행은 수진이 머무는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제네바 구시가지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이 탐정이 망원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이틀 동안 수진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오전 10시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강민석과 함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자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내 돈으로 저렇게 편하게 지내다니. 정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곧 끝납니다. 김 변호사가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스위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인터폴 요청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수진과 강민석이 아파트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 경찰 5명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최수진. 경찰이 영어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진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자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정자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정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돈 20억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수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법정에서 설명해라. 수지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강민석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2주일 후 송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지는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은 60대 초반의 엄격한 인상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정 경위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3개월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방청석엔 정자와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준서는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시어머니 박정자 씨의 재산 22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수십 차례에 걸쳐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개인연금 12억 원을 중도 해지하게 한 후 이를 횡령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강민석 씨와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고 스위스로 도주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수진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 충동이 결코 아닙니다. 1년 8개월에 걸친 치밀한 계획범죄입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수진의 SNS 기록, 강민석과의 만남 기록, 스위스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공범 강민석 씨와 만나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8년간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고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재판장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인 신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피해자 박정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정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정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부 믿었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딸처럼 아꼈고 제 인생 전부를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줬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흐느꼈습니다. 배신감이 제 가슴을 찢었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넉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진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취재를 나왔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20억 횡령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민호 준서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변호사와 이 탐정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넉 달간 구치소 생활로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전원 기립.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시어머니 박정자 씨의 재산 2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악용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공범과 공모하여 해외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수진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계획된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수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정자 씨에게 22억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믿음은 쉽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1개월 후였습니다. 정자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민호가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돈 환수됐어요. 수진이 스위스에 숨겨둔 돈이 압류되어 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16억 원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6억은 수진과 강민석이 이미 사용한 뒤였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감회가 복잡했습니다. 돈은 돌아왔지만 무언가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준서 대학 학자금으로 쓰자. 정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데 쓰고 싶구나.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정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가족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더구나.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며칠 후 정자는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은 50대 후반의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센터장은 정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자는 수표를 건넸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센터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정자는 센터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딸에게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함께 힘을 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자의 말에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석 개월 후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정자는 손자 준서와 함께 남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나올 거야. 10년이나 있어야 하니까. 할머니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준서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정자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지 언젠가 반성하고 돌아올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호도 합류했습니다. 손에는 커피 3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드세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린 끝났을 거예요.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란다. 정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롭게 시작하자.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냈어요. 정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이겨냈습니다. 배신과 상실 속에서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시간, 그리고 사랑. 수지는 돈을 가져갔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손자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깨진 신뢰 위에 새로운 믿음을 쌓아갈 것입니다. 정자는 일어나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자. 할머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줄게. 세 사람은 남산을 내려왔습니다. 정자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해외까지 쫓아가 며느리를 잡아온 할머니, 20억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한 할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낸 할머니. 정자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었습니다. 연약해 보였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할머니, 왜 서 계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꽃이 예뻐서. 정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석양이 정자의 등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작은 그림자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70년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자의 모습을 넣는다면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강력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라 저는 굳게 믿는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답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작가가 되도록 응원 부탁합니다.